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stay in the sun. Don't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은지입니다. 어깨에서부터 이 팔꿈치, 손목, 손가락에 이르는 관절을 통틀어서요, 이 상지관절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팔관절이라고 부를 수 있죠.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관절이기 때문에요.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또 운동을 너무 안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자세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들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어깨가 아프거나 팔꿈치가 아프거나 뭐 손목이 저리고 손가락이 아픈 이런 질환들 겪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 클리닉에서는 이 팔 관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좀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치료법, 적절한 치료법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 팔 관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혹시 뭐 치료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250번에 5100번, 5200번 오늘도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상담 전화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늘 이 팔관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선생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정형외과 전문의 전성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 팔관절, 정확하게는 상지관절이라고 하는데 흔하게 발생하는 좀 질환일 것 같아요. 자주 움직이다 보니까요.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상지관절은 이제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을 아우르는 관절들은 이제 우리 상지관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깨 부분에는 오십견이라고 하는 병, 그다음에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등이 지금 흔한 질환들이고요. 팔꿈치에는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이 흔하게 발생됩니다. 우리 손목 부위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건초염이 잘 발생되고요. 손가락 네. 관절에는 방아쇠수지 증후군이라는 병이 자주 관찰됩니다. 네, 이 어깨에서부터 팔꿈치, 뭐 손목, 손가락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관절들입니다. 그런 만큼 질환들도 참 다양할 텐데요. 먼저 어깨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어깨 질환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오십견이거든요. 선생님, 먼저 오십견은 어떤 질환인가요? 오십견은 이제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별명인데요. 실제 네. 의학적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관절은 뼈하고 뼈 사이에 관절낭에 쌓여 있는데 그 관절낭 쪽에 염증이 생겨서 요 좌측 그림을 보시면은 그 뼈하고 뼈 사이에 엑스레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관절낭이라는 주머니가 있고 그 안에는 화살표에 보이는 부분인가요? 윤활유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부분이 이제 MRI 사진인데요. 네. 그 화살표 부분은 이제 관절량이 오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관절에서는 저 화살표 부분이 밑으로 해먹처럼 밑으로 쭉 늘어져 있는데 저 사진에서 보면 그 늘어진 부분이 바짝 위로 올라와 있어서 관절을 움직이는 관절낭이 오그라들어 있는 걸 보면서 오십견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착성 관절낭염, 이 오십견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젊은 나이여도요, 스트레스나 뭐 과도한 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오십견을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어요. 그렇다면 이 오십견의 치료, 좀 흔한 만큼 이 치료 방법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진단이 정확하다고 하면은 오십견에 대한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초기 오십견의 경우에는 잘 쉬어주고 또 관절 운동하는 물리치료라든지 소염제 등의 약물치료, 간단한 주사요법 등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증상이 너무 심해지고 오래되는 경우에는 관절이 굉장히 많이 오그라들고 딱딱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너무 과도하게 물리치료를 심하게 하다가는 중요한 부위에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야 될 관절낭 부분이 아닌 회전근개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뼈가 일부분 떨어지는 견열골절까지 그런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오십견의 치료가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되거나 잘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 또 그에 맞는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깨가 좀 자주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어깨가 너무 아파서 팔 들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다 오십견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실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 오십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통증이 있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속단하는 거는 좀 힘들고요. 네. 오십견 이외에 어깨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이제 충돌증후군, 그다음에
회전근개 쪽에 이상의 회전근개 파열, 또 석회성 건염 등의 다른 병들이 있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지속되고 운동 범위가 간단한 물리치료 회복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 찾아보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다 오십근은 아니고요. 또 오십근과 혼동할 수 있는 질환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전근개 파열이었거든요.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요. 아까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 사이를 싸고 있는 관절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회전근개라고 하는 거는 요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들이 관절에 붙는 부분을 우리가 회전근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림 보시면은 왼쪽 사진의 정상 사진을 보면은 까맣게 보이는 뼈 부분 위쪽에 있는 부분이 저 회전근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이제 극상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장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그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서 옆쪽으로 이제 당겨 올라가게 되면은 그 사이가 빈 공간으로 저렇게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줄이 좀 이렇게 파열이 됐다면 또 힘줄을 좀 다시 유지시켜주고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회전근개에 대한 치료는 그 파열의 양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가 틀려지게 되는데요. 파열이 부분적으로 있거나 약간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잘 쉬어주고 또 그 부분의 약물 치료라든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물리치료, 주사치료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파열 자체가 너무 심하게 돼 있어서 이동이 일어날 정도로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반드시 봉합수술이 필요합니다. 회전근개 봉합수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만성적으로 놔두게 방치가 될 경우에는 회전근개가 점점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있는 관절 자체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관절 파괴가 일어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할 정도로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사진 보시면은 왼쪽 위에 보이는 것이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본 사진인데요. 그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열이 된 거군요. 아래쪽에 이제 3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제일 왼쪽 부분을 보면은 이제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회전근개가 정상적으로는 저 아래에 있는 뼈가 보이지 않고 회전근개라는 부분이 다 덮고 있는데 파열이 되면 저런 식으로 균열이 생겨서 그 안에 있는 뼈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시경으로 저 부분에 실을 걸어서 끊어진 부분을 정상 위치로 당겨서 봉합해주는 제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봉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인데요. 저렇게 완전히 봉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안쪽에 있는 뼈 부분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봉합이 된 사진까지 봤습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또 오십견하고 혼동하기가 쉬운 질환 중에 하나 석회화 건염이라는 질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 것은 힘줄 주변에 아니면은 힘줄 안쪽으로 정상적으로 힘줄이 있어야 될 부분에 석회 부분이 침착이 되는 걸 말하는데요. 이 네. 석회가 침착이 되면은 통증도 유발되고 통증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그 석회 부분이 인대 부분을 좀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석회성 건염이 오래되게 되면 힘줄 손상도 같이 되는 회전근개 파열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그림 보시면은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해부학적 그림인데요.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들이 회전근개라는 힘줄이고 그 안에 사이사이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석회가 이제 군데군데 끼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은 동그란 원내에 보이는 것이 정상적으로는 저 부분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저렇게 뼈 성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저렇게 인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저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석회성 건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이 어깨 관절 부분에 석회가 쌓이는 것을 이 석회화 건염, 석회성 건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석회의 사이즈가 이제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이즈가 아주 작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좋게 해주는 물리치료라든지 주사치료, 약물치료로 이제 그 석회성 건염을 치료할 수가 있고요. 석회의 사이즈가 큰 경우에 1cm가 넘어간 정도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그런 물리치료나 이런 걸로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내시경으로 실제 석회 부분을 직접 제거해주는 그런 관절 내시경 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관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 중에 어깨 관절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 전화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받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전화 감사하고요. 예, 오늘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 저는요, 이거 갑자기 어깨가 평소에 그냥 가정주부니까 좀 아픈 거는 사실 있었는데, 예. 네. 갑자기 한 2, 3일, 한 2주, 3주 전에 팔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상하게 감각이 있지요. 그냥 또 중풍 걸린 사람이 아니라 팔이 힘이 없어졌더라고요. 예. 네. 그래갖고 아프고 너무 아프고 해갖고 이 좀 아픈 게 좀 옛날 아픈 거하고 다리 달라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냥 참고 있었는데 괜찮겠죠 참고 있었는데 아니 뭐 저녁이 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뒷날에 이제 저 울산에 가갖고 울산 어디 정형외과를 갔더니 스키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단 약을 먹고 물리치료 한번 받고 집에 와서 이제 부산에 저는 살거든요. 네. 부산에서 와고 정형외과를 갔더니 그 수술을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2cm가 된다. 2cm가 된다 하더라고요. 스케줄이. 그래가지고 그거 다 수술하라 해가지고 수술을 상담을 받고 왔는데 가만히 와서 이제 수술하려고 이제 그거 이제 예약을 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가족들이 한 군데만 물어보고 수술을 못 하고 해가지고 다시 다른 이제 이거 정형외과를 갔더니 약을 갖고 먹고 치료를 해보자 해갖고 지금 3주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낫긴 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싶어갖고 마침 또 조 선생님 나오셔서 제가 질문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이즈로 봐서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사이즈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석회가 이제 우리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가 아주 효과적으로 잘 듣는 경우에는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엑스레이 사진을 정기적으로 찍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래, 안 그래도 사진을 그 찍어봐서, 선생님- 네네. 예. 찍어봐서 사이즈가 줄어드는 양상이 보이면은, 예. 사이즈가 줄어드는 양상이 보이고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하면은 조금 더 경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시간이 지난 대로 보고 통증이 잘 조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고 사이즈가 좀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네. 수술적으로 그걸 제거해야지 안에 있는 인대가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꼭 MRI 검사가 필요한데요. 네. 인대의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인대에 있는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그 석회의 위치가 중요한데 석회가 인대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좀 사이즈가 커도 괜찮은데 석회가 인대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인대 손상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 대해서 정밀 MRI 검사를 한번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수술에 대한 요 방법들은 여러 선생님마다 치료 방법이 좀 다르긴 하니까 일단은 꼭 MRI 검사를 해보시고 MRI 소견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그 선생님이 한 6주간은 약을 먹어보고 사실 네네. 지금 보사대에 예, 그래고 이제 3주째 먹는데 아픈 거는 통증은 없어졌어요. 네네. 없어졌는데 이게 이제 뭐 참 자동적으로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이걸 수술하는 게 너무 엄두가 안 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수술은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어요. 네, 수술 자체는 예. 이제 환자분 생각해서는 굉장히 부담되긴 하시는데 요즘에는 수술 예. 자체가 워낙 간단해지고 해서 부분 마취하고 간단한 예. 내시경으로 해서 굉장히 작은 상처만 가지고도 한 15분, 20분 정도면 간단하게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수술에 예. 대해서 이렇게 너무 큰 부담은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 석회가 이제 앞으로 사이즈가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석회 있는 위치하고 그래서 네. 그 MRI 사진을 가지고 좀 상담을 좀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상담해 주신 것처럼 이 MRI를 좀 정기적으로 촬영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상담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좀 안 좋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어깨가, 예, 네. 자다가 이 통증이 한 번씩 있고, 예, 그 생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팔뚝이라 하나? 네. 거기가 지금 약간 무지하게 아프고, 예, 손가락 그 엄지하고 두 개가 약간 저리, 예. 아, 손가락까지요? 그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8입니다. 68세시고요. 지금도 일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뭐 조금씩 합니다. 예, 그 통증의 정도가 밤에 주무시다가 잠을 깰 정도로 심할 정도세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십니까? 자다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래요. 아, 그리고 이게 통증이 주 증상이세요? 아니면은 저린 증상이 더 불편하세요? 손가락은 두 개가 저리고요. 네네. 그 어깨는 지금 통증이 통증이 한번 와요. 있고요. 그 저린 증상 이외에
예. 팔 이렇게 만져봤을 때 감각이 좀 떨어진다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그런 증상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증상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회전근개 쪽이나 이런 쪽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목 디스크 가능성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이라든지 몇 가지 검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가 기본인데 그거를 2주간 이상 해도 반응이 없을 때는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원인 질환이 어깨 쪽인지 아니면 목 쪽인지 그런 검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목에서도 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목 디스크에도 어깨 통증 유발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거 팔뚝 통증, 그다음에 손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죠. 약간 저린 증상이 오는 게 주 증상이라고 하면은 어깨 질환보다는 목 디스크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전체가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에서 아프다고 네. 해서 다른 부분이 또 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보통 어깨 통증은 통증이 어깨, 목, 팔뚝 정도까지 오는데요. 네.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팔꿈치 아래쪽으로 통증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이 손끝까지 온다 하면은 이제 목 디스크라는 걸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뭐, 그래, 어디서 오는 건 그걸 원인을 몰라서 그래, 지금. 그러니까 그 원인은 좀 검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전도 네. 검사라든지 이런 간도 검사를 하면은 최소한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좀 하셔서요. 뭐 엑스레이나 MRI 같은 이렇게 구체적인 검사를 좀 받아 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오늘 또 상담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대 상담 전화 연결해봤고요. 250번에 5100번, 5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도 팔 관절 관련해서 질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성욱 선생님과 함께 오늘 팔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까 이 어깨 관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팔꿈치 질환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에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팔꿈치에 생기는 질환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팔을 쭉 놓고 봤을 때 엄지손가락 부위, 이 바깥쪽 부분 통증이 있는 거를 우리가 외측 상과염, 우리가 별명은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하고요. 팔꿈치의 안쪽 부분, 새끼손가락 부위에 있는 팔꿈치 안쪽 부분이 통증이 있는 경우는 내측 상과염, 또 별명으로는 골프 엘보, 그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질환이 가장 흔한 질환들입니다.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라고 할 수 있는 외측 상과염, 또 골프 엘보라는 별명이 있는 내측 상과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니스하고 골프라는 말이 붙은 걸 보니까요, 뭔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운동 동작 중에 이제 많이 쓰이는 근육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네. 테니스 선수들에서 이 병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테니스 엘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제 테니스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팔목을 위로 올리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백핸드 동작을 할 때 손목을 저항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손목을 위로 올리는 근육이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근육의 출발 부위가 팔꿈치의 외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팔꿈치가 아픈 것이죠. 저 그림에서 보시는 이제 오른쪽 위의 사진이 이제 외측 상가염 표시를 한 건데요. 그 안에 보면은 근육들이 저게 다 모여서 팔꿈치의 외측 상가라고 하는 뼈 부분에 힘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근육들을 많이 반복적으로 많이 쓰고 무리하게 쓰다 보면 근육의 출발점 부위에 인대 손상이 가고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해서 우리가 저 부분을 상과염을 테니스 엘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골프 엘보는 그거랑 이제 반대 움직임인데요. 네. 손목을 구부리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골프 스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동작이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은 그 근육의 출발점인 내측 상과 부분, 오른쪽 그림 아래쪽에 보시는 저 화살표 부분이 내측 부분인데요. 그 부분의 인대에 손상과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유발하는 것을 우리가 골프 엘보, 내측 상과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한 관절 또 근육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질환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테니스 엘보 또 골프 엘보. 근데 아까 그 사진에서 잠깐 봤지만요. 테니스를 한 번도 안 친 이 주부님들한테도 테니스 엘보가 생기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실제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보면은 가장 흔한 분한 분들이 이 증상을 유발하는 분들이 이제 중년의 가정주부가 가장 많은데요. 네. 그만큼 우리 중년 주부들의 그 노동의 강도가 테니스 선수 이상이라는 거를 사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노화 현상도 좀 동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동작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
그 인대가 그 힘을 잃어가고 또 힘줄에 있는 혈액 순환도 좀 떨어지게 되면서 이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리한 가사 노동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좀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계속되는 가사 노동 혹은 무리한 스포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테니스 엘보, 그렇다면 이 가사 노동을 줄이는 게 답일지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이 좀 있을지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런 힘줄에 이제 과도한 사용에 요소는 통증이기 때문에 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치료가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힘줄에 생긴 염증을 소염제를 쓰게 되면 염증이 빨리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소염제 치료, 그 다음에 주사 치료, 그 다음에 물리 치료 등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주사 치료는 굉장히 효과가 빠르고 좋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게 되는데요. 그 주사 치료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팔꿈치 주변에 생긴 힘줄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주사하게 되는데 그 스테로이드 성분은 굉장히 빠른 염증을 감소시키는 좋은 효과를 나타내긴 하지만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맞는 경우에는 오히려 인대의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사를 맞거나 하는 거는 꼭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셔서 그 빈도라든지 그 강도를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심하면 또 수술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전에 좀 예방을 하고 주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비슷한 연관된 질문입니다만 이 팔꿈치 질환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주부들이 일을 하실 때 일을 좀 나눠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에 보통 몰아서 일을 확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을 좀 나눠서 조금씩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을 하기 전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일하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이나 이런 준비 운동을 좀 해주시고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 부위에 마사지라든지 뭐 온찜질이라든지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또 그 전후 관리가 중요하겠고요. 다음으로는 평상시에 이제 근육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힘줄이나 인대 부분은 강해지지 않고 점점 뻣뻣해지고 탄력을 잃어가는데 근육만큼은 나이가 들어도 내가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하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근육이 강해지게 되면은 관절 주변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직접 해주게 되고요. 또 우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해서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보호 역할뿐만 아니라 관절 주변에 혈액순환을 굉장히 좋게 해줘서 신진대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관절 주변에 생기는 그런 인대 질환의 발생 빈도를 훨씬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가사일이라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하니까 이 주부님들 입장에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너무 한꺼번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근력 운동 조금씩 하시면서 전후에 좀 스트레칭 하시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깨에 이어서 팔꿈치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 컴퓨터 사용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손목 아프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손목 관련 질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손목 관련 질환들이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 워낙 컴퓨터 작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세가 안 좋은 경우에 이 질환이 잘 발생합니다. 특히 의자 높이를 잘 맞추지 못할 경우에 이제 손목의 자세가 너무 구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펴진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은 손목 주변에 있는 인대 쪽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자 높이를 잘 조절해서 우리가 앉을 때 손목 부분하고 손 부위가 펴질 수 있는 정도의 자세가 유지될수록 의자 높이를 조절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 때 굉장히 많이 오시는 부분이 손목 통증이 주부들한테 많이 발생되는데요. 손목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힘줄들이 서로 많이 교차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목을 싸고 있는 건초라고 하는 막들이 있는데 그 막들 부분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이제 유착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해서 이걸 우리가 건초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요즘 시기에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 사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복잡한 힘줄들이 막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특히 엄지손가락 위에 있는 힘줄은 힘줄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의 이게 화살표 부분인데요. 저 부분이 이제 우리 손목의 엄지손가락 쪽 부위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 마찰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손목을 많이 쓰다 보면은 저 부위에 통증이 많이 유발이 되고 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손목 건초염 또는 뭐 득괴르방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의자 높이 같은 거를 조절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손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방도 필요할 것 같은데 손목 건초염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단이 됐다면 치료는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역시 이제 자세가 안 좋거나 과사용으로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 휴식을 잘 취해 주시고 네. 또 거기에 생긴 염증을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또는 물리 치료 등을 통해서 이제 가볍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계속 증상이 이제 지속되는 경우에는 안에 있는 힘줄끼리 서로 눌러붙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절개를 해서 그 유착돼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손목에 관련된 질환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 상담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전화 받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저는요,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네. 오른손을 좀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한 몇 년 전부터 너무 어깨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이렇게 청소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소파 밑에나 뭘 하면 아예 저절로, 비명소리가 저절로 이렇게 쳐질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물리치료도 여러 번 받고, 또 팔을 쓸 수가 없으니까 스테로이드 주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여러 번 또 맞았고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한 40대 중반쯤 돼가. 40대 중반이시고요. 네. 그 주사 치료에는 효과가 있지 않으셨나요? 처음에 주사 맞으니까 그러니까 증상이 많이 맨 처음에 좋아지지 않던가요? 예,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네. 너무 갑자기 좋아지니까 너무 아주 네. 살겠더라고 그 순간만큼은. 근데 조금 있으면 며칠 지나면 다시 또 통증이 이제 유발되고 그래서 이제 작년 한 3년 전에 또 MRI 그것도 촬영을 하니까 네네. 그 부분적으로 이제 회전근개 그게 파열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도 그 통증이 유발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 예. 회전근개 손상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더 커져 있을 가능성이 좀 있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는 예. 좀 정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상태가 계속 왜 이게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여러 번 맞게 되시면 인대 자체는 좀 더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통증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결국 그 인대가 버티지를 못하고 끊어지게 되거든요. 예.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밤에 아플 정도로 심하다고 하면 인대가 파열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으셔서 조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녁에도 오른쪽으로 눕지를 못하고 왼쪽으로만 자꾸 눕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 튜브로 된 거를 짜잖아요. 그럼 네네. 오른쪽으로 짜면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파열된 느낌, 굉장히 느낌이 안 그래서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증상으로 봐서는 파열이 꽤 진행이 된 것 같아서 꼭 네. 적극적인 치료를 빠른 시기에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자꾸 늦춰지게 되면 그 힘줄이 점점 기능을 잃어가게 되고 예. 어깨의 기능에 굉장히 많은 손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적극적인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전화로도 예, 예. 받으면 어깨가 아파서 통증을 느끼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팔꿈치를 받치면서 전화를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은 좀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점 방치가 되면 점점 어깨 기능이 많이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열이 적을 때 꼬매야 결과가 좋습니다. 파열이 너무 많거나 파열된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찢어진 부위의 인대가 더 흐물흐물해지고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꼬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기능 회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그 손상당한 회전근개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꼭 받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녁에 잘 때도 약간 각도가 틀어지면 잘 때도 숙면을 못 자고 비면서 우리 회전근개 파열의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 이제 야간통이라고 하는데요. 밤에 자다가 밤에, 자꾸 예. 깹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그래서 숙면을 못 자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회전근개 파열이 많이 진행되거나 병이 심한 걸 의미하기 때문에 꼭 치료를 잘 받으십시오. 이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수술도 이 초기에 하게 되면 결과 훨씬 좋고요. 한참 방치된 다음에 수술하면 수술은 수술대로 어려워지고 결과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꼭 적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예약을 병원에 해놨다가 그냥 겁도 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직까지 미뤄졌어요. 그래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봉합술도 요즘에는 기술 자체가 많이 좋아져서 네. 다 부분 마취로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에 흉터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 1cm 정도 되는 작은 구멍이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나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 다 관과 카메라가 들어가서 다 꼬매고 나올 수가 있어서 수술 이후에 통증 회복도 좀 빠르고요. 네. 그다음에 봉합술을 잘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 팔 쓰는데 거의 문제가 없으니까 시기를 꼭 놓치지 마시고 잘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수술 후에도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뭐 기부스 같은 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부스를 하지는 않고요. 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파열의 정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파열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4에서 6주 정도는 팔에 보조기를 착용을 하게 되고요.
네, 기본적인 진단 주수는 우리가 보통 3개월 정도 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말씀 들어보니까 빠른 시일 안에 가셔서 최대한 빨리 또 치료를 정확하게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상담 전화 한 통 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60세 여성이고요. 네. 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삽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저 왼쪽 손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오른쪽 손목이 이제 뼈가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게 잘 납니다. 더덕더덕 이런. 손목에 이제 엄지손가락 부분이세요? 새끼손가락 쪽 부분이세요? 아, 선생님, 그냥 손목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손목에서요. 예. 움직일 때 통증도 같이 유발이 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소리만 납니까? 예, 소리만 납니다. 우리가 소리만 나는 거는 크게 우리가 질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소리는 정상적인 관절에서도 얼마든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와 함께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질병 상태로 보는데요. 소리만 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질병으로 보지는 않고, 다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젊을 때에 비해서 인대의 탄력이 좀 떨어지고 관절 사이에 있는 윤활유의 양이 좀 적어지다 보면 그런 마찰에서 소리가 좀 더 많이 날 수 있긴 한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스트레칭이라든지 주변의 근력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자주 해주시면은 그런 거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병원에 오셔서 물리치료해서 그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치료라든지 뭐 그런 물리치료를 좀 받으시면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뭐, 이 경우에는, 소리만 나는 경우에는 뭐 스트레칭이나 온열 치료 같은 간단한 부분으로도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관련해서 좀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전화를 받아보니까 팔 쪽 관절 부분은 주부님들한테 좀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까 팔꿈치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팔 관절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손끝이 좀 저리는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증상은 어떤 건가요? 손끝 저림 증상도 굉장히 주부들한테 흔한 그런 증상인데요. 뭐 다른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손을 많이 쓰다 보면은 손목에 있는 손목 터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네. 손목 터널 아래쪽으로는 손가락 끝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손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요 손목 터널 자체가 두꺼워지거나 뻣뻣해지게 되면 그 밑을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들이 눌리게 되고 요 눌림으로 인해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을 중심으로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주로 많이 오게 되고요. 처음에는 저림 증상으로 시작하지만은 병이 점점 진행이 되면 통증도 굉장히 강해지고요. 신경 마비 증상도 올 수가 있습니다.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신경 마비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왼쪽에 보이는 저기 수근관이라고 보이는 그 부분이 그 인대 부분인데요. 그 인대 부분 아래쪽으로는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우리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입니다. 저 신경 부분이 위에 지나가는 수근관이 두꺼워지게 되면 아래쪽에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네.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횡수근인대, 뭐 수근관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그 아래쪽에 있는 신경이 이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특히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쪽에 저린 증상이 많이 오게 되고, 처음에는 저린 증상이지만 저 신경이 너무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신경이 이제 상하게 되는데요. 신경이 상하게 되면은 손가락의 감각도 떨어지게 되고 엄지 손가락 쪽에 있는 근육 자체가 좀 작아지는, 그래서 근육의 힘 자체도 빠지게 돼서 물건을 집을 때 물건을 놓친다든지 젓가락을 줄 때 젓가락을 놓친다, 이런 증상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근육 힘이 없어서 젓가락을 놓칠 정도까지 되고 이 감촉을 못 느낄 정도까지 된다면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치료는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까지 안 가게 미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신경 같은 부분들은 그런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치료가 이루어지면 잘 돌아오지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에 처음에 저린 증상이 있거나 통증이 있을 경우에 치료가 잘 되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서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는 두꺼워진 인대를 쉬게 해줄 수 있게 손목을 잘 휴식해 주는 거, 그다음에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좋아지도록 물리치료, 주사치료, 그다음에 소염제 치료, 뭐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좀 먼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마비가 온다든지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근육이 사이즈가 줄어든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꼭 수술적 치료를 해서 그 신경이 더 이상 손상되는 걸 막아줘야지 됩니다.
네, 아까 상담 전화에서도 잠시 이야기 나눴지만요. 무엇보다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또 정확한 치료랑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손가락이 아파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손가락은 이제 우리 몸에서 사실 제일 빈번하게 많이 움직이는 관절인데요. 네.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손가락 뼈를 잡고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대는 손가락 끝에만 붙어 있게 되면은 이제 손가락을 구부릴 때 밑으로 쭉 처짐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뼈하고 힘줄을 군데군데 잡아주는 그런 활차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그 활차라는 구조물하고 힘줄 사이에 마찰이 진행이 되면은 그 사이에서 유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유착이 발생이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손가락 움직임 중에 손가락이 탁탁 걸리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방아쇠 수지 증후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손가락에 저항이 오다가 저항이 갑자기 탁 풀립니다. 그래서 느낌이 방아쇠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병명을 방아쇠 수지 증후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 아까 그 어르신께서 손목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셨었는데 이 경우에는 손가락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는 병인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활차하고 힘줄하고 사이에서의 문제인데요. 네. 활차가 두꺼워져도 이렇게 소리가 나고 딸깍거릴 수가 있고 지나가는 힘줄 자체에 결절 같은 게 생겨서 두꺼워지게 되면은 그 활차를 통과하는 순간 통증도 유발이 되고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정상 사진 모습인데요. 그 위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손가락 뼈고 손가락 뼈 아래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힘줄입니다. 그리고 힘줄하고 뼈 사이를 잡아주는 활차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손가락과 손바닥 주위에 있는 저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오른쪽 방아쇠 수지라고 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화살표 아랫부분을 보면은 회색 부분이 더 두툼하게 부풀어져 있고 그 전에 있는 인대를 보면은 다른 인대에 비해서 동그랗게 더 부풀어 있습니다. 많이 저 부분인데요. 부어있네요. 그래서 네. 저렇게 부어있는 힘줄이 저 활차를 손가락이 움직일 땐 통과를 해야 되는데 두꺼워진 힘줄이 좁아 있는 활차를 통과할 때는 저항이니까 안 움직이다가 저 사이를 탁 통과가 되면은 다시 탁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있다가 없다 하면서 방아쇠 당기는 것처럼 탁탁 걸리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방아쇠 수지 증후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 아무래도 손가락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손가락을 좀 자주 사용하시는 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일까요? 그렇죠. 주부에게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요. 또 이제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일하는 이제 근로 노동자분들에서도 잘 발생이 됩니다. 또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잘 발생이 되는데요. 특히 네. 라켓 같은 걸 꽉 쥐는 동작을 오래 하면 잘 생겨서 골프라든지 테니스, 배드민턴 등 그런 라켓을 꽉 쥐고 하는 운동에서 이 손가락 주변에 생기는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잘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뭐 주부님들, 뭐 요리사 분들, 또 운동선수 이런 분들께 좀 많이 생기는 질환일 것 같은데요. 손가락을 구부리고 펼 때 이 딸깍 소리가 나는 통증이 생기는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 주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손가락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치료가 쉬울까요? 치료는 이제 시기에 따라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려지는데요. 초기에는 굉장히 치료가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잘 쉬어주고 그 부위에 이제 염증이 있을 때 온열 치료라든지 냉찜질. 요 온열 치료는 우리가 이제 염증이 급성기로 심하게 붓거나 뻘겋게 됐을 경우에는 차갑게 해주는 냉찜질이 도움이 되고요. 이게 만성적으로 돼가지고 묵직한 불편감이 지속될 경우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갑게 해주든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물리치료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 부위에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 부위에 직접 스테로이드 성분을 놔주는 이제 주사 치료도 있을 거고요. 이런 보존적 치료에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아무리 보존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그 활차 부분을 절개해서 그 서로 유착되는 부분을 풀어주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수술적 치료를 사용해서 진료를 할 수 있다,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상담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전화 받고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지금 삼척버서 간뱅이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요 50년. 50이시고요. 예, 예. 팔꿈치가 네. 이 한자분을 들었다 놨다 그래서 그러는가 팔꿈치가 그러시겠네요. 예, 팔꿈치에 아파요. 이제 손을 쭉 폈을 때 엄지 네. 손가락 쪽이 아프세요? 아니면 이 안쪽 부분이 아프세요? 새끼손가락 쪽 부분.
이게 엄지손가락을 폈을 때 바깥쪽으로 아프시죠? 그래, 그게 예, 이제 예, 우리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니스 엘보라는 건데요. 아.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죠.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을 계속 옮기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팔목 관절을 아마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팔목을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 힘줄의 출발 부위 쪽이 이제 팔꿈치 쪽에서 이제 통증이 오는 건데요. 치료를 좀 받아보셨습니까? 네, 주사요법을 했는데 주사 맞을 끝에 바뀌고 처음에는 한 3, 4일은 괜찮더만 요새는 계속 맞아서 주사 치료는 지금 몇 번 정도 받아보셨어요? 지금 몇 번, 10번 안쪽은 10번 안쪽인데 좀 다른 사람 비해서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양쪽 팔꿈치. 주사 치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뼈 주사라고 하는 그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에 많이 하는 걸 인대 강화 주사가 있어요. 프롤로라고 하는 예.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거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아, 모르겠는데. 둘 중에 왜냐면 그 프롤로라고 하는 인대 강화 주사는 여러 번 맞아도 괜찮은데요. 예. 그 스테로이드 주사는 자주 맞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테로이드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힐 때는 효과적이지만 스테로이드 성분이 결국 축적이 되다 보면 인대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아주 만성적으로 되고 나중에는 이게 회복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는 맞게 될 때 굉장히 시간 간격을 둬야 되고 들어가는 용량도 굉장히 적게 해서 그렇게 써야지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에 스테로이드를 10번 이상 맞았다고 했는데 지금 아프다고 하시면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 밤에 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해갖고 자다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면 엄청 아파요. 이래가. 그래서 그래갖고 만약에 그 정도 상태시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정밀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MRI를 찍게 되면은 예. 그 안에 인대 상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사실 물리치료나 약물치료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주사를 10번 이상 했는데도 통증이 해결이 되지 않고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제 생각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MRI 검사가 필요하고요. MRI 상에서 손상된 부위하고 정도를 분명히 확인을 해보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술적 치료라고 해가지고 크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신 게 요 치료는 이제 그 인대 상태가 점점 나빠지다 보면은 회복은 하지 못하고 기능은 하지 않으면서 아프기만 한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런 상태가 돼 있으면 우리가 수술적으로 그 상한 부분을 조금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고 나머지 건강한 인대를 다시 봉합을 해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인대의 길이가 조금 짧아지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은 통증은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고 상당 부분 팔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손 끄트머리도 젤이거든요. 손끝 저린 거는 이거하고 좀 다른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손끝이 저린 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테니스 엘보나 외측 상가염에서 증상이 손끝까지 가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인이 팔꿈치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좀 꼭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테니스 엘보 또 손끝 저림 증상도 같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또 정확한 검사 또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연결하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요? 네. 제가 한 1개월 전에 네. 그부터 어깨가 좀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3세요. 네. 어깨 통증이 아주 심한 편이세요? 기분 나쁘게 불편한 정도세요? 그때는 심하게 아팠는데 요즘에는 네. 심하게 아픈 게 아니고 기분 나쁘게 계속 불편한 정도예요. 그 어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것을 팔을 뒤로 하는 게 뒤로 어려워요. 하는 게 좀 어렵고요. 앞으로는 얼마든지 하고요. 네. 어깨에 대해서 물리치료나 이런 치료 좀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정형외과에 가서 한번 물리치료 같은 건 안 해봤고요. 네. 정형외과를 갔다가 안 나서서 주사를 맞았는데 네네. 그 정형외과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 안 돼가지고 또 통증의학과를 가가지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 좀 하고 지금 현재도 그냥 침도 좀 맞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 어깨 쪽에 정밀 검사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건 안 해봤어요. 제 생각에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일단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으로 봐서는 어떤 파열이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 50견일 네.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하는데 그래도- 정형외과에서 네네. 50견이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0견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는 거는 뭐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회전근개 손상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치료가 그냥 방치돼서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를 더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아픈 경우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으면은 일단은 정밀 검사를 좀 하셔서요. 정확한 병명을 먼저 밝혀낸 다음에 치료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50견이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하시는 주사치료, 물리치료 꾸준히 하시면 되고, 만약에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뭐 석회성이라든지 아니면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다고 하면은 치료 방법이 지금하고 완전히 틀려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파열 일단은 같은 거. 네, 파열 가능성도 좀 있으신 것 근데 같아요. 내가 뭐 저기 하지도 않았는데 잠자다가도 파열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회전근개가 뭐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다가 아니면 무리하게 일어 다쳐서 다녔는데요. 보통 50세 이상에서는 그 회전근개 부분이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고 노화 현상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적인 동작을 함으로써 서서히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성 파열이 아니라 만성 파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보통 중년 이후에 생기는 회전근개 파열은 급성 파열보다는 서서히 축적이 되고 인대가 노화 현상에서는 만성 파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느 순간에 딱 다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꼭 검사를 하셔서 원인을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0세 이상 또 중년 이상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도 이렇게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병명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통화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어깨는 한 3, 4년 됐고요. 오래되셨네요. 네. 네네. 그동안은 뭐 다른 치료 없이 그냥 물리치료도 받고 또 이렇게 주사치료 이렇게만 받다가 정세가 조금 좋아지면 또 안 받다가 그랬거든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53세에. 53세시고요. 네네. 근데 어깨가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고 밤에 제가 그냥 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아주 칼과 찢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최근에? 엑스레이는 찍었어요. 최근에는 안 찍었고요. 최근에 3년 그 전에 찍었는데 보통 어깨 통증이 가장 극심한 경우가 이제 석회성 건염이 좀 극심하고요.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이 극심하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안에서 땡기는 것처럼 어깨가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된다. 당기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극심한 통증하고 그걸로 봐서는 회전근개 손상일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이세요. 대전근개에서.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MRI를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MRI까지는 아직 안 찍어봤어요. 일단은 초음파를 봐도 대략적으로 손상이 있다 없다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일단은 그게 네. 이렇게 통증이 이 정도로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날 염증, 때는 그냥 막 칼과 찢듯이 어깨 위 거기가 네, 이리 우리 딱 바로 어깨 거기 발 위에 어깨 거기가 칼과 찢는 듯이 아프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네.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제가 그 밤고 조금 소화 증상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엄지와 검지 사이에 손 등 위에 보면 엄지와 검지 사이에 뭐 지압을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볼펜으로 지압을 누르는 상태에서 네. 모르고 갑자기 조카가 제가 엎드려서 하고 있었는데 조카가 제가 그 볼펜 힘이 안 나오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요. 조카가 모르고 이렇게 내 위에 이렇게 탁 넘어지면서 그 볼펜 속에 탁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찔렸어요. 찔렸는데 피도 안 나고 조금 시끄럽고 한 10일 정도 무이 가더라고요. 그 손등에. 지금 며칠 됐죠? 지금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웬만큼 아물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에 네. 거기는 괜찮은데 오히려 거기는 거기에부터 등 팔로 쭉 타고 올라오면서 팔 위에까지 우리 그 전기 치료 받을 때 물리치료 전기 받을 때처럼 찌릿찌릿 전기 오는 그런 네네. 느낌이 드십니까? 네네 그게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밤에는 또 심합니다. 그래 양쪽으로 지금 어깨는 어깨대로 손가락 움직이는 건 괜찮으시죠? 네 손가락 움직이는 게 그거는 이제 아마 그 볼펜 끝이 들어가면서 네네. 손등에 있는 감각신경을 좀 건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감각신경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긴 하는데요. 네네. 네, 그 부분들은 다시 회복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고 상처만 잘 아물었다고 하면은
그런 네. 손가락에 있는 감각신경은 다시 돌아올 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보통 몇 달 걸리거든요. 그래요. 저는 이게 큰 병자가 너무 들이면서 이래 가길래 큰 병이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나왔거든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약을 좀 쓰거나 하면 그런 건 좀 가라앉을 수 있고요. 네. 네, 뭐 크게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증상으로 봐서는 약물 치료 좀 받으시면 그 증상을 좀 가라앉을 수 있고 약간 감각이 이상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네. 그럼 어깨는 어깨는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 4년 이상 시간이 지났고 네네.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고 네네. 심할 경우에는 밤에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하셔서 너무 심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파열의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하여튼 가급적 빠른 시기에 그걸 봉합을 해줘야지 그 수술 이후의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일단 어깨에 대해서는 꼭 정밀 검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약만 잘 선택해서 쓰시면은 손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네, 오늘 전화 안녕하세요.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정형외과 전성우 선생님과 함께 팔 관절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끝으로 정말 주부님들께서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제 팔 관절 질환들은 이제 대부분 과사용, 노화 뭐 이런 거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거나 하실 때는 일을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나눠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일을 하실 때는 전후 관리를 꼭 잘 하셔서 일하기 전에 준비 운동, 스트레칭, 일한 이후에는 마사지라든지 온열 찜질 그런 걸 좀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평상시에 관절 주변의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잘 발달이 되면 팔꿈치, 팔레에 있는 관절들을 보호도 잘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네. 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너무 그걸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단은 반드시 정확히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1주, 2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꼭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셔서 정확한 병명을 알아낸 다음에 치료를 하셔야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방과 또 치료 시기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몸의 정상 체온 36.5도입니다. 이 정상 체온을 지키는 게 건강 관리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체온이 낮을수록요, 이 면역력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또 온갖 질병의 표적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참 쌀쌀하다 이런 거 많이 느끼실 텐데요. 이렇게 좀 일교차가 큰 날에는 기초 온도를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운동입니다. 평소에 유산소 운동 또 무산소 운동 병행하시면서요. 운동하시면 기초 대사량도 높아지고요. 신체 발열량도 많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약간 귀찮으시더라도 이 평소에 반신욕 잠깐이라도 하시는 것도 도움된다고 합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